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합니다. 와, 저는 오스이고요. 캔디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입니다. 은평구에 살고 있고 오스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전 바이섹슈얼입니다. 은평구에 살고 있다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셨나 봐요. 왠지 이장이면 사는 데 정도는 밝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맞아요. 오스와 캔디는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와 캔디는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이 팟캐스트는 뭐 하는 팟캐스트인가요? 이 팟캐스트는 오스와 캔디의 25년 첫 번째 부부 프로젝트입니다. 와, 오스님이 이 팟캐스트를 처음 제안해 줬는데요. 그래서 전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 팟캐스트는 뭘 상상하신 건가요? 일단 저희 부부의 일상을 소소하게 기록하고 또 때로는 퀴어 콘텐츠를 리뷰하기도 하고 우리 동네, 이쪽 동네 소식을 소소하게 알리기도 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한 달에 적어도 2번 업로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또 막 이런 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저런 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려놓고 반응이 오면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응이 안 오면 그러면은 그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시다. 근데 25년 첫 번째 부부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 건가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팟캐스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라는 이름을 어쩌다가 정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의 아이디어였죠? 저요. 이거는 사실 제가 동을 뜨긴 했는데 오스님이 이렇게 하자 땅땅땅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오스님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전부터 통장이라고 하는 오랜 꿈이 있었어요. 뭔가 통장이라고 하면 동네 돌아가는 것도 완전 잘 알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면 여기 이런 건 이거 기억하면 되죠.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좀 멋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장보단 이장이란 단어가 좀 더 마음에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퀴어 동네의 이장을 상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스님이 이장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원하는 게 퀴어 동네의 이장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것도 같습니다. 그럼 오스님이 상상하는 퀴어 동네 이장은 어떤 건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캔디님이 이야기한 통장이라는 꿈에 저도 동의를 했던 건 제가 캔디님이랑 같이 살면서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를 통합하면서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나의 동네다라는 감각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캔디님이랑 살고 이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동네 친구들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내가 그 공동체에 어떤 것을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겨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통장, 뭐 이장 이런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퀴어 동네 이장은 뭐 여기저기 관심 많은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캔디님과 또 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캔디는 이장의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막 고개를 쭉 내밀고 문간을 서성이는 또 무슨 일을 없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해결되기 바라는 그런 사람 제가 아는 캔디의 모습이에요. 동네 이장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캔디는 오지랖쟁이니까 캔디의 오지랖은 늘 제 어떤 생각을 뛰어넘거든요.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즐겨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캔디와 사귀기 전의 일이에요. 캔디 이 얘기 듣다가 아닌데 싶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네. 저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때 한창 손톱을 못 깨물었던 거예요. 근데 손톱을 못 깨무는데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팔이나 손을 이렇게 쥐어 뜯게 되는 새로운 버릇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팔에 상처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제 몸에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저도 제 스스로가 못마땅해서 아, 나 요즘 이런 새로운 버릇이 생겼는데 이게 참 싫다, 이런 푸념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뭐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뭐 마냥 혼잣말이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혼잣말에 가까운 글이었어요. 그런데 글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캔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캔디와 저는 무슨 관계였죠?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 그냥 뭐 업무상 뭐 일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뭐 선배, 뭐 사적인 관계가 뭐 그다지 쌓이지 않은, 다시 말해서 뭐 친하지 않은 물론 만나면 인사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게 다인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전화가 갑자기 오니까 제가 약간 긴장을 해서 사무실에 있었을 텐데 긴장을 해서 심지어 메모장을 앞에 두고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 또 말씀을 하실까 싶어가지고 딱 전화를 받았는데 캔디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스님, 내일을 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해서 대뜸 내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이요? 네. 내일을 하면 상처가 조금 덜 나지 않을까요? 손끝이 뭉툭해지면 상처가 안 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한 건 어. 저도 손톱을 물어뜯었었는데 내일을 하고 나니까 손톱을 덜 물어뜯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메모장에 내 메모장을 펴놨다고 했잖아요. 물음표를 막 엄청 그리고 막 내일, 매니큐어, 손톱 막 이런 단어들을 막 써서 제 그 메모장을 찍은 사진도 있어요. 내가 그 날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쨌든 전화를 끊고 나서 옆에 동료한테 나 캔디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동료가 막 왜? 뭐래? 왜 갑자기? 내일을 하래. 그래서 동료도 약간 에? 갑자기? 이런 식의 대화를 우리 둘이 나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튼 그때 딱 알아본 거죠. 아, 정말 대단한 오지랖이다. 저도 한 오지랖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다. 진짜 오지랖쟁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압류. 아니 근데 이렇게 오스님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스님을 딱 보면 내일 같은 거는 상상도 못 해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황당했던 거야.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 해본 거라면 좀 알려줘야겠다. 그러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힘들어서 페북에 글까지 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캔디가 그때부터 오스에게 관심이 생겨서 플러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막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아니에요? 정확히 오스에게 관심이 생긴 것은 맞다. 근데 이 관심은 이 오지랖의 일종의 플러팅이 아니었다. 플러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오지랖은 넓은 의미에서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 사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사소한 도움, 이런 것이 저의 오지랖인 거죠. 나의 경험 공유. 그쵸. 내가 어떻게 고쳐줄 순 없어. 내가 의사 선생님도 아니야. 하지만 뭔가 저렇게 괴로워한다면 작은 도움은 줄 수 있지 않나. 그것이 가봐라는 거죠. 간 다음에 이제 뭔가를 획득하고 손톱을 물어뜯지 않게 되는 것은 오스님의 몫이지만 그런 팁 하나 정도는 탁 날려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사람이 인간이라면 좀 해야 되는 오지랖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갖춰야 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 그러면 내가 경험을 좀 알려줄 수 있지만 내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근데 집을 구해줄 수는 없어. 근데 같이 가줄 수는 있어? 같이 가줄 수도 있어. 가줄 수도 있어. 가줄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하는 거야? 적어도 적어도. 이 동네 저 공인중개사에 가면 아. 사람들이 편견 없이 어. 우리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까지는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아, 요 부동산이 조금 큐어 프렌들리하다. 그렇지. 너한테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 그런 거 정도까지는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어. 혹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만 같을 때 어. 거기에 뭔가 적절한. 입을 대야 할 것만 같고 입을 대고만 씻고 이런 마음 그런 입을 마음. 직접 대는 것 음. 이것이 오지랖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캔디에게 오지랖이 있다면 저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오스님에게 이장의 덕목.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인류애 인류애입니다. 너무 거대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스님은 진짜 진심으로 참되게 사람을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뭔가 이런 정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뭔가 아쉬운 거, 이런 실질적인 거에 좀 관심이 있으면 오스님은 사람들이 막 사는데 고민이 있어. 생각이 많아.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에서 난 얘야 이런 관계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런 것들이 있어. 이럴 때 들어주고 내가? 토론해주고 그것을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혼자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요? 그 애정이 있어요. 제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절절히 생각한 것은 그거였어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 캔디가? 아니면 내가?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꺼져버렸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러면은 싫어. 그냥 싫어. 근데 오스님은 그 과정에서도 그 나쁜 사람이 가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아, 그치. 그치. 그리고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 힘들어하면은 또 외면하기보단 좀 속도 상해. 이런 마음을 내비쳐 주는 걸 볼 때마다 아 이런 인류애 이런 휴머니즘 이것이야말로 이장으로 엄청난 자질과 덕목이 아닌가 이런 사실 생각이. 나는 그게 저의 고민 포인트이기도 했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이 짠한가? 왜 뭐랄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나는 왜 짠해 하는가? 그것이 이장의 덕목이었다. 이장의 덕목이었다. 와. 그리고 이게 1번 2번 2번도 있어? 그럼요.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더 중요해. 뭐지? 이장의 덕목은 실무이다. 아, 그치. 실무자지, 이장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팟캐스트의 기획, 뭐 편집, 홍보, 뭐든 작가, PD, 몽땅 다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죠. 오스님이 하고 있죠. 근데 홍보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네네. 홍보물 제작. 아, 홍보물 제작. 네. 아하. 홍보물 제작도 할 수 있잖아요. 오스님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가능하다? 이런 사람이 동네 이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 근데 이장이요. 선거를 하나요? 이장 선거? 선출직인가 이장은? 일단 이장은 모르겠는데 통장은 모집하는 거 봤어요. 아니 왜 그 아파트나 뭐 빌라나 기타 등등은 뭔가 그 동대표라고 할까? 이건 선출을 하잖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방이 붙은 걸. 근데 통장은 또 그게 아닌가 보죠? 아닌 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되는 게 맞는 거야? 일단 되는 걸로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껏 나온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퀴어 동네가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 퀴어 동네 이장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아, 좋아요. 그리고 이건 꿈이니까 꿈이잖아요. 난 이장을 하겠어. 하겠어? 할 것이야. 예언 같은 건가요?
다짐?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퀴어 동네 이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런 자기 PR이었고요.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디에게 한 표를 주세요. 주세요. 힌디에게 주세요. 오스에게도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팟캐스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캔디님? 딴딴따단 딴딴따단. 퀴어 부부의 결혼 리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선 광고 듣고 오시죠 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광고를 넣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무슨 광고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고를 내고 싶으십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어떻게 연락해야 하죠? 저희 홍보물이나 저희 팟캐스트의 댓글이나 맞아. 아니면 뭐 유튜브의 댓글이나 맞아. DM이나 DM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시면 30초 내외에 광고, 프로포즈, 자랑, 내 짝꿍 자랑, 우리 반려동물 자랑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광고가 뭐 상업 광고만 광고겠습니까? 공익 광고도 광고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비용이 드나요? 광고를 하는데? 비용은 저희가 일단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책정하는 걸로 하죠. 맞아. 지금은 그냥 신청하시면 넣어드린다. 넣어드린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퀴어 부부의 결혼 리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죠. 작년 여름에 덴마크에서 혼인신고하고 코펜하겐 시청에서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잔치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결혼하고 나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결혼하니까 어때? 이 질문인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사실 일상을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동거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 그러니까 동거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일상 면에서는 결혼은 캔디님 어떠세요? 뭐가 달라졌나요? 사람들도 저한테 결혼하니까 어때? 세댁 요즘 어때? 좋아?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오수님 말처럼 그냥 같이 살다가 결혼식을 한 것이라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회의 자리에 가서 이제 개인의 2024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전 더 이상 저를 1인 가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게 된 것이 이 결혼 후에 엄청난 변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도 제가 연애를 하고도 한 적도 있었고 연애하면서 애인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그때는 저는 저를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님하고 살고 결혼하고 하면서 더 이상 저는 저를 1인 가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너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1인 가구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혈연 가족들 사이에서 독립하고 나서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후로 저를 1인 가구가 아닌 정체성으로 생각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 결혼이라는 의식이 나에게 준 내 대뇌 안의 변화. 대뇌 안의 변화까지. 그게 실감이 엄청 났고요. 그리고 좀 더 이것은 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혈연 가족과의 관계, 원 가족과의 관계. 이것이 결혼하니까 엄청 뭔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도 전 가족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뭐 만나고도 살았고 교류도 했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오스님하고 결혼을 하기로 생각하고 뭐 같이 살고 이러면서 가족 행사에 같이 가기도 했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가족들한테 커밍아웃도 했고 음,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가족의 범위를 내가 확 넓혔구나 그쵸, 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진짜 실제로 결혼식 이전까지는 오스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신경 쓸 사람 정도? 음, 내 파트너의 가족들이니까. 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내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스님의 혈연 가족을 제가 좀 더 챙기게 되고 그리고 오스님이 제 혈연 가족들을 챙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결혼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제가 올해부터 다이어리를 다시 잘 써보고자 딱 그 1월, 2월 이렇게 스케줄을 정리했잖아요. 그때 캔디의 가족 생일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쓸 때 아, 그때 좀 실감했던 것 같아요. 캔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게 제 스스로 결혼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말하면서도 약간 민망한데 많이 예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상투를 튼다고 하잖아요. 오스님 다운 표현이네요. 제 다음 표현이에요? 오스님 결혼할 때 뭐 하고 싶어 하셨죠? 저 갓 쓰고 싶어 했죠. 도포.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하고. 이제 뭐. 뭐 함 들어가는 것도 하고 맞아. 나 함 들어가는 거 하고 싶. 여튼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이 표현에 저 스스로가 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어른 취급을 해준다고 할까요? 확실히 저는 학교에서 이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여하간에 학교에서도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제 결혼 사실을 아시면 되게 놀라시고 또 갑자기 어른으로 대해주세요. 물론 저는 결혼 전에도 어른이었지만 그 전에는 약간 더 어리게 보셨는데 이게 좋게 말해서 어리게 본다는 거지 약간 애 취급을 하셨는데 워낙 또 동안이시니까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좀 제 나이로 혹은 그것보다 더 올려쳐서 봐주시는 것 같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저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어리게 본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한다 싶을 때 의도적으로 결혼 사실을 은근슬쩍 과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 결혼이라는 어떤 상태를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이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인간 됨됨이라든가 어떤 성숙도라는가를 증명해 주진 않지만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세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지만 젠장 이 사회에서는 그게 이렇게 기능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그 기능을 잘 써먹고 있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장점은 최대한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게 저를 좀 더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순간순간.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캔디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게 조금 짜증나서 화가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같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창피한데 사실 저는 캔디님이랑 결혼하기 이전에도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 이전에도 우리 둘의 관계가 결혼에 준하는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고 뭐 경제적이든 뭐 감정적이든 이미 얽히고 설켜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제 지인들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뭔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혼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대하는 게 저는 막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회에 제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면 밖에 나가서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말벗도 늘고 그런 면에서 좀 안심도 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학회 일정 앞뒤로 뭐 놀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 막 권유를 막 한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난 결혼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시스젠더 남성의 헤테로였고 또 결혼한 유부남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서운해서 야, 나는 이랬는데 그 친구도 이제 아차 싶었는지 에이 하고 이렇게 막 도망가 버렸어요. 뒷걸음질 치면서. 누군지 알겠죠? 막. 누군지 완전 알겠어.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막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알죠. 별 의미 없는 일이었고 뭐 나쁜 뜻 없는 말이었고 그런 에피소드들인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아, 내가 저 친구랑 지금 뭐가 다르구나. 다른 상태구나. 뭐 다른 사람이구나. 아, 나는 뭔가 이 이너서클 안에 이 대한민국 사회의 이너서클 안에 좀 왜 따로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래서 어쩌면 이 관계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공표하고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의 결혼식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뭐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아, 우리의 결혼식 성공했다. 이들의 머릿속에 결혼이라는 걸 아주 막 깊숙이 박아 넣었구나. 이제는 우리 그냥 뭐 친한 언니 동생 아니라는 걸 아주 깊게 쑤셔 넣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하게 된달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캔디는 왜 저랑 결혼했어요? 이 말을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덧붙이면 왜 저랑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캔디에게 특별하게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2번을 했어요. 한 번 덴마크에서 혼인신고서 획득을 위한 결혼식, 그리고 한국에서 주변 사람들 몽땅 모아놓고 하는 그 결혼식, 이렇게 2번을 진행을 했고, 이 2가지 다에 대한 이유를 물으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일단 덴마크에서의 결혼식을 결심하게 된 것은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자면 엄청 길긴 하지만 그 욕망의 근원만 딱 끊어서 얘기하자면 나도 법적 증서 가지고 싶다. 페이퍼. 응? 리갈 페이퍼. 리갈 페이퍼. 이걸 너무 갖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아무 효용성이 없나요?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없던 법적 근거로 활용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건 참고 자료지 법적 근거 자료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코펜하겐 시청이 인정하는 부분이지 서울시청이 인정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외국에 나가면 어떤 쓸모가 있나요? 물론 뭐 외국 그 국가에 따라서 이 결혼 증명서를 참고해서 저희를 부부로 인정해 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우리가 한 명이 유학을 간다. 그럼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걸 내면 배우자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뭔가 주에 따라서 다를까요? 잘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적 증서라는 것이 너무 갖고 싶었다. 그렇다. 그래서 그걸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 덴마크에서 결혼을 한 이유고요. 사족을 좀 더 달자면 그래서 한국 와서 다시 저희가 구청에서 혼인신고하고 불수리 인정서를 또 받아오기도 했어요. 불수리 증서를. 그래서 저희에겐 혼인과 관련된 서류가 2개가 있다라는 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결혼식을 한국에서는 왜 했냐. 축하를 받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어떤 국면이 바뀌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축하를 엄청 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고 축하하기 위한 사람들도 모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라는 걸 다 알고 인지하고 그러면서 모두 함께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세레모니를 너무 해보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 사람들한테
퀴어 결혼 이런 거야. 우리 뻔되고 퀴어야. 싶었어? 우리 퀴어인데 이렇게 결혼해. 어. 퀴어들도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결혼해. 음. 너네 퀴어 결혼이 어떤 건지 궁금했어? 음. 퀴어들이 결혼하면 너무 속상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럼에도 우리의 절절한 사랑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 예식이 너무 슬프고 서러울 것 같아서 아니야. 얼마나 이게 재밌고 신나는지 알아? 우리도 관종이야. 너무 이런 경험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만드는데 일하고 상관없는 아니 캔디님 직업을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캔디님 뭐 하는 사람인데 저는 행사를 만들어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고요. 네네. 단체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고 음. 어쨌든 일하고 상관없는 나만을 위한 행사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축의금 이거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축의금. 축의금으로 제가 이제 그 웨딩 플래너인 친구가 결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식 준비 걱정하지 마. 결혼식장 비용은 축의금으로 퉁쳐질 수 있어. 적어도 퉁쳐져. 그렇죠. 라고 했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손해볼 거 없지 않나? 축의금 주면서 사람들 뿌듯하고 우리도 큰 돈 들여서 뭔가 행사 하나 빡 이렇게 해보는 경험 얼마나 정말 좋지 아니한가. 좋지 아니한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캔디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캔디만의 욕망이나 욕구만도 아니었고 사실 저의 욕구와 약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시너지를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것들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저희가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말해야죠. 저는 이렇게 커질 걸 알고 있었어요. 캔디가 막 처음에는 자기 막 한 20명만 뭐 한 50명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이 가능한 거야? 진짜 그럴 자신 있어? 50명 그럼 너 안 부른 친구가 캔디 혹시 나는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오지 말라고 그럴 거야? 처음엔 그러려고 했죠. 근데 진짜? 실제로 리스트를 짜면서 친구들한테 결혼식을 스몰 웨딩으로 하려고 해. 100명만 부를까 싶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나는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순간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크게 저희 결혼식에 한 300명 넘게 사람이 왔는데요. 아예 우리 둘을 모르는 사람들도 왔잖아요. 네. 사람들이 퀴어의 결혼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저랑 만난 적이 거의 없거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퀴어 커플들이 퀴어 결혼식을 실제로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뭐 우리가 각자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결혼식을 결심한 것 같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쌓이고 여러 가지 욕망이 쌓여서 결혼식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결혼식 때는 정신이 막 하나도 없어서 저는 벌써 전생의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국이 연말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반기에 있었던 일은 또 막 흐릿흐릿하더라고요.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 안에는 또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캔디님도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도 결혼식을 앞두고 대대적인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뭐 꽤나 오픈리로 살아와서 뭐 대대적일 것까지 또 무엇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저는 공식적인 커밍아웃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이벤트가 잘 없었어요. 그냥 저로 잘 살았는데 아무도 묻지 않고 듣지 않았지만 나를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막 커밍아웃 했을 때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 다들 짐작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셨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커밍아웃을 하고 결혼식에 초대하고 이 과정이 저에게 큰 숙제였고
또 그걸 하느라 정작 결혼식 자체에는 많이 힘을 못 쏟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를 함께한 캔디한테도 미안한 일이 있었고 또 결혼식 준비를 도와준 친구들에게도 미안했죠. 그치만 너희가 날 선택했잖아. 날 견뎌야지. 견뎌야지 어쩔 거야. 사랑하잖아. 우리가 정말 준비를 안 하지 않았어요? 막판에 정말 막판에 했어요 우리는. 웨딩 플래너를 따로 쓰지도 않았고 웨딩 플래너를 하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죠. 웨딩홀에서 결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스태프들도 저희가 직접 다 섭외를 해야 했고 웨딩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만 빼고는 이 현장 스태프들도 다 친구로 구성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꽃 장식 해주신 분도 외주. 아 그쵸. 응. 그러면 웨딩 사진이랑 꽃 장식만 그랬네요. 그래서 기획 준비 단계에서부터 당일 행사 진행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줬잖아요. 도움을 주기로 했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정말 온 동네 방네 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채찍질하고 너 뭘 했니? 뭘 했니? 이건 해야 된다. 이거 체크했니? 정말 전날이 뭐야? 그 당일 아침까지도 난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친구들이 다 사실 어느 단체 활동가고 어느 단체 실무자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 진행에 너무 프로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가능했지 사실 불가능한 행사였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소소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캔디님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전반적인 기억에 남는 얘기는 오스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커밍아웃이 저한테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사실 저희 결혼식이 처음부터 가족들을 다 부를 계획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가족들을 부를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민이 든 거예요. 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가족들이 없는 것은 뭔가 나에게 불행하다. 나는 가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족들한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얘기하고 싶고 인정을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이런 관계들 다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오스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울면서 얘기했죠. 그렇죠. 집 옆 공원에 앉아서 울면서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오스님이 장고의 고민 끝에 아니 무슨 장고의 고민이에요. 제가 하루만 달라고 했죠. 아니 이런 거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고의 고민 끝에 그럼 커밍아웃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오스님도 득달같이 집에 가서 커밍아웃을 하시고 저는 덴마크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눈 게 5월 초였던 것 같고 이미 결혼식 날짜 결정되어 있었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5월 한 중순쯤에 집에 가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6월 1일. 말에서 7월 초까지가 신혼여행 겸 그 혼인신고 하는 일정이었고 그래서 7월 다녀와서 이제 하신 거죠. 그렇죠. 7월 초중순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도 진짜 스토리가 기나 긴데요. 웃겨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는 크게 사실 어떤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오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가 이제 덴마크 갔다 왔으니까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선물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지방인데 이제 엄마 아빠 있는데 내려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아빠가 차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차가 출발하기 직전부터 제가 아빠한테 70대가 넘으면 운전을 줄여야 한다. 정말 안전운전하고 조심해야 한다. 사고가 정말 막 나더라. 그때 막 이제 급발진 사고가 엄청 날 때였는데 맞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빠가 헛소리 하지 마라. 난 운전 잘한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는데 아빠가 접촉사고를 냈고 아빠가 접촉사고를 낸지도 모르고 뺑소니 아닌 뺑소니를 치려다가 이제 모든 게 확인되고 아빠는 뺑소니가 아니고 접촉사고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속상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운전 실력에 대한 속상함이었나? 이런 게 가족이라고 느낄 때예요. 저의 이런 통렬한 날선 말에 이렇게 좀 다듬어서 속상하셨구나. 난 아빠가 열이 받았구나. 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차 두 개가 접촉이 난 부분, 제가 앉아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아, 캔디 쪽으로 사고가 났어.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들은 속이 상해서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고 저는 너무 화딱지가 나서 내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내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한 전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제가 커밍아웃을 했던 거예요. 아니, 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이제 엄마 아빠는 저한테 굉장히 미안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밍아웃 한 순간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그치. 이렇게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후루룩 뚝딱 넘어갔고 결혼식 한다 뭐 와라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게 큰 탈 없이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너 남자랑 만나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 왜 갑자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은 저희 아빠 결혼식에도 안 오셨지만 여튼 제 걱정보다는 무난히 진행된 커밍아웃이었습니다. 저희 친척들도 오셨고 이후에 뭐 이모들 뭐 외삼촌 이런 사람들도 저희 결혼에 대해 다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뭐 좋았습니다. 이 가족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 주변의 어떤 커플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1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커밍아웃하고 다시 커밍아웃하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 부모 모임에 모시고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그 1년 후에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가족들에게 커밍아웃 할 생각이 있을 때 이건 정말 빵 터트리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적으로 하거나 이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1년의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막 이렇게 끙끙 앓고 약간 스트레스가 엄청 극에 달한 상태로 1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어떤 긴장이죠. 긴장 안에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냥 냅다 질러버리니까 그냥 뭐 올람 오고 말람 말아라 맞아. 이런 마음? 그 뭐 어떻게 날 사랑해?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 것 같기도 해요. 여튼 그 결혼식 준비해서 저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민은 이것이었다. 그건 사실이죠.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인상적인 모먼트는 이제 결혼식 준비였어요. 친구들이 진짜 후루룩 딱딱 저희 한 달도 안 될 때 정도 한 달 남았을 때 정도까지 장소 말고는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었거든요. 순서도 결정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 사실은 결혼식을 셀프 웨딩을 준비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머리를 막 불려주고 여기에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음악을 골라와라 저희한테 이런 것도 막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대 세팅하다가 전기 감전도 당할 뻔하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약간씩 있었더라고요. 당연히 감전은 안 당했어요. 이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엄청 중요한 거는 이 결혼식 과정에서 저희 축하 공연을 짜는 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저희가 너무 하고 싶었던 축하 공연이 드랙이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드랙 퍼포머님들 말고 새로운 드랙을 좀 더 하고 싶었고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엄청 커다랗고 풍만한 드랙의 모습이 저희가 이제 상상하고 있는 축하 퍼포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퍼포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 순간 딱 떠오른 사람이 오스님의 아까도 얘기 나왔던 시스탠드 헤테로 유부남 남성 어이 하고 막 도망갔던 네,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저희가 에이 안 해줄 거야 하지만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딱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뭐 그래 내가 할게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약간 그게 최선이냐라고 몇 번 묻긴 했죠. 내가 정말 적임자가 맞냐. 그치만 또 생각보다 안 뺐다. 안 빼지 뺐다가 맞는, 않았다. 빼지 않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저희 결혼식을 좀 더 특별하게 음. 만들 수 있었어요. 이분의 드랙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드랙 아티스트 분들이 막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옷도 빌려주시고 오스님 친구 막 머리 세팅에 메이크업에 막 아침에 저희 결혼식 당일 아침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와서 저희 화장해 주셨는데 이 드랙 퍼포머 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라들어서 렌즈를 껴주는 그런 저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진짜 웃겼어요. 제가 막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성화 같아요. 이 구도가 완벽해. 그래서 정말 여튼. 많은 사람들이 공을 썼죠. 네. 그래서 저희 결혼식이 너무 이런 장면들이 인상적이었고 우리 모두의 친구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너희들 혹시 결혼할 거면 이제 다시는 셀프 웨딩 안 된다. 무조건 공장식 웨딩 가는 거다. 셀프 웨딩 누가 한다는 순간 우린 손절이다. 이렇게 다들 협상을 하였고 실제로 오스님 친구 커플 내년 5월에 결혼하시는데 공장식 웨딩을 내년 아니에요. 올해죠. 올해 5월에 결혼하시는데 공장식 웨딩으로 확정. 하셨습니다. 셀프 웨딩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네, 사람들이 공장식 웨딩 하는 이유 다 있습니다. 있다. 네, 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하객분들이 쓰실 수 있는 방명록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혼인신고서의 형태로 방명록을 구성했죠. 한국 사회에서 아직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으니까 이 동성혼이 법제화되는 날 이 방명록을 구청에 그대로 가져가서 하객들을 증인 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콘셉트였고 그래서 그 공문서 폼을 우리에게 맞는 형식으로 변형해서 방명록을 만들었어요.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 캔디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의 혼인신고서에는 일단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혼인신고서 있는 것처럼 이름, 한자, 이렇게 서명이 있고요. 주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신고인 소개가 있고요. 신고인 2명의 각자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인 개요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어 어떻게 만나 결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6줄의 짧은 혼인 개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희 혼인의 중요한 생물들을 나열했는데요. 저희 동거 고양이 16년생 고등어 무타와 08년생 올블랙 꿈냥이들의 협의가 들어갔고요. 합사에 대한 협의죠. 네네. 합사에 대한 협의는 이미 2년 전에 되었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이 여기 저희 결혼식에 와주시는 하객분들이 쓰는 증인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두 분 이제 증인분들이 성명을 쓰고 증인의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은 증인의 서약으로 상기 증인은 이 혼인의 증인으로서 캔디와 오스의 부부로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하는 엄청난 질문에 응답을 하고 서명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저희 3권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식장 곳곳에 이 3곳에 이렇게 놨죠. 이 방명록을. 그래서 캔디는 이 혼인신고서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 뭐 증인의 한마디도 마음에 들지만 저는 고양이 협의. 그렇죠. 고양이 협의 우리에게 너무 중요했다. 맞아요. 저희 정말 극적으로 저희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고양이들이 합사를 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게 합사가 가능할지에 대해 저희가 너무 큰 우려가 있었고 모든 이제 고양이 합사시켜 보신 분들 공감하겠지만 너무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이들의 협의는 우리에게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다. 중요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던하게 잘 넘어갔어요. 사실 이 공문서 폼을 변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고양이 협의 부분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 알고 계신가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요 고양이는 당연히 없죠. 혼인신고서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동물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것이 미비하니까. 아니, 물론 그리고 음, 저희가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었다면 음. 그 성본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부분을 거기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으면 누구 성으로 했을까요? 성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성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겠지? 없겠지. 네, 어쨌든 어. 저는 그래서 이 고양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음. 오스님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뭐 다 좋았지만 제가 만들었으니까 증인서약 부분을 힘줘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객들을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는지 이런 걸 잘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어떤 당부, 그러니까 하객들에게 어떤 당부 같은 것이기도 했고, 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는 게 또 우리에게, 또 캔디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전해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시민으로서의 역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편지를 남긴 거죠. 많은 분들이 서약해주시고 한마디씩 방명록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늘 녹음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한번 싹 봤거든요. 또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식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축하와 이 당부의 말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고 축하해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잘 못 되면 너무 끙끙 앓지 말고 잘 끝내. 아, 그런 생각까지도. 어쨌든 사람들이 내 뒤에 이렇게 든든하게 있다. 그치. 아시죠? 이혼하려면 덴마크 가야 돼요, 같이. 네. 돈 모아놓고 이혼해야 돼요. 네네네네. 그 방명록 중에 인상적이었던 방명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의 방명록. 오, 뭐라고 쓰셨던가요? 책임지고 이 둘의 건강을 자기가 정확한 어디는 기억나지 않는데, 자기가 이 두 부부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식의 순서를 고려할 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축하를 받고자 그 순서 배치를 했잖아요. 축가를 부탁하거나 축하 그쵸. 공연을 부탁할 때. 그래서 뭐 우리의 혈연 가족들이 축사를 하기도 하고, 그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축가를 불러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동네 언니들의 축하였잖아요. 아, 너무 멋있었죠. 언니들 춤을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잘 추시는지. 훌라 춤을 춰주셨어요. 웨딩 훌라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결혼하기 잘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간 하나하나의 축하를 받는 것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그때를 떠올리면 참 함께 춤을 추고 싶어요. 저희가 훌라춤을 배웠거든요. 웨딩 훌라를. 그때 원데이 클래스 아니었는데 한 달 맞아요. 과정이었나? 한 달 과정이었어요. 그걸 배웠는데 이제 그 노래에 맞춰서 언니들이 춤을 춰주셨어요. 근데 캔디가 너무 따라추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팔짱을 꼭 꼈죠.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하지마, 자중해. 지금 결혼식에 춤을 췄으면 좀 더 특별한 결혼식이 되었을 자중해. 텐데 아쉽습니다. 그럼 캔디님은 결혼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그 순간인가요? 아니면 어떤 순간인가요? 아니요, 전 그 순간은 또 아니에요. 생각보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식 영상회를 진행을 했는데, 맞아요. 우리 별걸 다 했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결혼식 사진을 쭉 뽑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진들의 대부분은 음. 작가님이 저희 스냅 사진 찍어준 사진들이었고, 그 사진 말고 그냥 이제 현장 사진 찍은 것 중에 제가 한 장 딱 뽑았던 사진이 양가 가족들이 처음 인사하는 그 자리였어요. 저희가 아까 커밍아웃 얘기 쫙 했었는데, 사실 커밍아웃 하고 나서 결혼식 전에 양가 상견례라는 걸 저희는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하지 서로 않았죠. 인사할 시간이 없었죠. 양가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가 가족이 아예 생전 처음 만나는 자리가 결혼식 자리였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어색어색하게 가서 인사하고, 그래도 이제 결혼식이니까 뭐 웃으면서 제가 뭐 캔디 엄마예요 뭐 이런 거, 제가 오스 엄마예요 이런 거 하는 그 장면을 작가님이 찍어놔 주셨는데, 너무 웃기기도 하고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게 꽤나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축사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축사 중에 저희 동네 친구와 저희 단체 친구 활동가의 축사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이, 이제 캔디랑 오스는 이 동네에서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서로를 잘 돌보고 있고 저들도 서로를 정말 잘 돌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동성이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괜찮아요. 이런 축사를 두 분이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실제로 그 축사를 듣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요청하고 의도했던, 그리고 그들이 의도했던 것이 정말 잘 먹혔구나.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인상적이었고, 되게 신기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딱 그 축사를 콕 집어서 그 축사가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캔디 엄마도 그렇고, 그쵸.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 엄마는 그래서 이 결혼식이 끝나고 축사를 해준 친구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우리 캔디를 잘 부탁한다. 우셨잖아요. 네, 손 붙잡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입양한 것인가? 캔디를 막 이런 글을 막 올리기도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저희 동네 엄마 친정이 된 것 같은, 사실 저희 친정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는데, 맞아, 저희끼리의 농담이었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공식화 되기도 했었던 거죠.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 다니는 교회 분들이 오셔서 축가를 불러주셨어요. 상록수를. 저 그거 듣고 울었어요. 감동적인 상록수였어요. 음. 그 상록수를 불러주셨는데, 아마도 그 상록수가 원래 축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듣긴 했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뭐 형편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 형편을 알고 김민기 씨가 이제 축가로 쓸만한 노래를 만든 것이 상록수였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마음에 담고 축가를 아마 고르신 것 같고, 그래서 부르시는데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울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 가사가 굉장히 그쵸. 울컥해요. 맞아, 울컥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리고 먼저 사실 저는 차마 축가를 불러달라고 말을 못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에 있었는데 어떠실까 잘 모르겠어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먼저 한 결혼식 있기 한 2주 전? 그때 오스 우리가 축가를 불러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서 노. 나 축가를 불러줄까? 우리가 축가를 부를 거야. 부를 거야. 아니야, 불러도 돼? 이런 거였어. 그렇게 하셨어요? 제안이셨어요? 네네. 통보 아니었어요? 통보라고 받아들였는데. 제안과 비슷한 통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불러주셨죠.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와서 불러주셨고, 예배 때보다 많이 오셨다 그랬어요. 네, 그 주에 예배 때보다 더 많이 오셨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보는 거 아니라고
네, 결혼식에 많이 와주셨다. 예배 말고. 우리 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조금 들려주실 건가요? 아, 뒷부분에 우리 한번 네. 네, 넣어볼까요? 끝까지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네. 그들의 멋진 상록수를 약간 들으실 수 약간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의 첫 방송에서 우리 결혼식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8월에 결혼했거든요. 이제 반년도 안 되는데 벌써 진짜 옛날 같고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고 어떻게 그걸 해냈나 싶고 우리 뿌듯하고 좀 뿌듯하네요. 잘했다. 잘했네요. 잘했다. 근데 정말 어떻게 했나 싶어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도 다시 떠올려보고 또 생각하니까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잘 살아야겠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새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저의 약간 염려 내지는 우려 뭐 이런 것인데 결혼식이라는 걸 두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게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이 결혼식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이 여러모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인생에서 또 캔디는 뭐 캔디 나름대로 캔디 인생에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갖은 애를 쓴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잖아요. 누울 자리를 만드는데 애를 쓴 거죠. 근데 우리 또 세상 만사라는 게 또 애를 쓰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래서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꿈 같은 얘기다. 딴 나라 별천지 이야기다. 결혼식에 하객이 몇백 명이 왔대. 가족들이 왔대. 뭐 직장 사람들이 왔대. 이렇게 생각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운이 필요한 일들을 운 없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있죠. 생각보다 많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자. 우리 교양 방송이네요. 교양 방송. 그러니까 함께 하자. 너무 갑자기 퀄리티가 좀 올라갔네. 같이 뭔가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을 괜히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 우리 동네가 지금은 좀 덜 퀴어해도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더 퀴어해질 날만이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호의나 선의에 기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답게 퀴어하고 또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괜히 그런 말을 덧붙여 봅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말자. 속상해도 됩니다. 속상할 수 있어. 속상해도 됩니다. 뭐야, 속상하라고 하지 말라고. 속상하면 속상하지만 속상하지 않아도 된다. 믿자. 믿어야 한다. 더 퀴어해질 날만? 우리가 사는 대로 잘 살면 그게 퀴어한 거다. 그렇다. 믿는다. 네.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오스의 잔소리, 오스의 염려 이런 거였고요. 오늘 결혼식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의 마지막 순서. 퀴어 동네 이장의 소리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치키치키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해볼까요?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치키치. 기차. 카차카. 초코초코. 초. 원래 이 코너 넘어갈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025년 1월 상반기 우리 동네에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켄장님? 네, 오늘의 소식입니다. 멋진 책 퀴어 한국사 1일 1페이지한 퀴어 역사 읽기 퀴어 한국사가 출간되었습니다. 다들 이 책 들어보셨나요? 어떤 책이죠?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퀴어의 눈으로 역사를 읽자. 고조선 시대부터 어제 같은 오늘까지. 역사 속 퀴어의 흔적을 찾는 365개의 이야기.
잊힌 역사 속 숨겨져 있는 목소리들, 우리의 역사의 퀴어한 순간들을 따라가는 특별한 여정이라고 하는 소개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인 한채윤님과 오래된 활동가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요. 네, 뭐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활동가 이렇게. 오랜 경력을 자랑하고 이제 여자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과 사랑을 다룬 여자들의 섹스북 섹스북. 뭐 에세이 우린 춤추면서 싸우지 이런 걸 작성하신 분이고요. 트랜스젠더 퀴어 연구소 소장,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 활동가, 트랜스젠더 퀴어 페미니즘 연구자인 루이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쓰신 책이에요. 걸출한 저자를 자랑하는 대단한 책이구만요. 이 걸출한 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료들을 모으는 덕후들이라는 점인데요. 자료 덕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모아온 자료들 그리고 뭐 공부해온 것들을 총 망라해서 365개의 스토리, 한국 퀴어 역사의 스토리를 짠 하고 책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라고 볼 수 그래서 있죠. 하루에 한 챕터를 읽는 것이 컨셉인 책이군요. 그렇죠. 그럼 365개의 이야기가 있는? 365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구입하셔서 한 보름치를 와다다 읽으셔야겠네요. 머리맡에 놓고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근데 하는 것이죠. 따라가려면 뭐 사자마자 한 보름치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년까지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 원래 한 장을 읽으려고 했는데 길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책의 한 장을 다 읽는 건 저작권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한 문단만? 아니면 목차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목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10개 355번부터 읽어볼게요. 좋아요. 355 다음부터 숫자 안 붙일 거예요. LI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 노력 엘라이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퀴어함을 자긍심을 드러내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다음 퀴어 영화 상영 거부와 장면 삭제와 임의 편집에 시달리다. 영화들이 상영 거부를 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약간 그려지네요. 트랜스젠더 풍자 방송 연예대상 여자 신인상 받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성별 변경 위한 수술 강요는 위법이라는 판결. 법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현재를 말해주고 있죠. 무성애 운동에 또 다른 흐름이 등장하다. 탄압을 뚫고 가장 많은 성직자가 모인 축복식. 작년 서울 퀴어문화축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성심당은 저 짝이고 퀴어 축제는 이 짝이유. 대전 퀴어문화축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퀴어들, 더 많은 퀴어의 이야기를 출판하다. 새로운 책들이 나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라마와 영화, 동성애 코드에서 퀴어 캐릭터로. 아주 주목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 마지막 2020년대 성소수자 관련 여론조사를 읽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 제가 첫 번째 줄만 읽어드리자면 한국갤럽이 2021년 5월에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주자는 의견이 찬성 38%, 반대 52%, 의견 유보 11%였다. 2001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찬성은 17%였고 쭉쭉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소식들이 한 책에 있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실내 이야기. 실내 이야기? 예, 실내에서 보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퀴어 이장의 소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 실외 이야기도 있나요? 그럼요. 뭐죠? 이거는 저희가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작년 1, 2, 3 계엄 이후 탄핵 이후 계속 스트레스 받는 나날을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지금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다 함께 높이고 있고 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다양한 키워드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광장에 나가고 광장에서 무지개 깃발, 트렌치 깃발 아래서 만나고 서로를 응원하고 그 응원에 함께 기대어 보기도 하는 시간,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 받는 시간으로도 함께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덧붙일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됐는데 제가 근래에 트위터를 지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트위터를 지웠죠. 저는 트위터를 뭐 엄청 열심히 하진 않는데 주로 이렇게 눈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트위터에서 한창 돌던, 지금 제가 지워가지고 지금도 돌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성소수자 혐오에 관련된 이야기가 플로우를 한번 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캔디가 그걸 보고 오스 트위터를 지우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고 트위터를 지웠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혹은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트위터를 잠깐 지우자. 막상 그 광장에 나가면 또 힘 받거든요. 그런 뭔가 혐오의 목소리는 광장에 들리는 목소리로까지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존재한다 한들 우리 목소리가 작지 않다. 그런 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광장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응원합시다. 네. 켄장님의 이장의 소리 감사했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프닝 곡으로 KBS 간판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의 오프닝 곡을 선택했어요. 이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또 이것이 뭐 영리 목적의 방송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송출이 가능할까 어쩔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렵다면 제가 불러서라도 아침마당 오프닝 곡을 꼭 첫 방송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캔디님 기억 속의 아침마당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이 아침마당의 오프닝 곡을 들었었거든요. 사실 이게 들리면 지각이야. 그러니까. 근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그 아침마당의 오프닝 곡처럼 무진장 일상적인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방송이 있을지, 언제 있을지 이런 것들은 미지수이지만 가능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캔디님 인사하시죠. 오늘 방송 괜찮으셨나요? 저 엄청 긴장했는데 우리 실무 마스터 이장님, 오스님, 오장님의 덕분에 아주 방송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요. 방송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할 때마다 뭐 괜찮은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듣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 미리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방송의 목 상태가 더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꼭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송에 대한 소감, 의견 이런 거 있었으면 꼭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아까 광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소감 이런 것들을 나눠주셔야 또 우리가 뭐가 있구나, 반응이 있구나 하고 다음 방송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1회를 하고 있는 저희 초짜 팟캐스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응원과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이거 같이 할까요? 하나, 네. 둘, 셋. 다음에 만나요. 치키치키. 차카차카차. 가촉. 고촉고촉. 다시 한번 해볼까?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